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카페, 시사카페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창원을 내려오다 보니까요. 길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벚꽃이 그렇게 이쁘게 핀 길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의도 벚꽃놀이 하는데 그것도 유도 아니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안녕들 하신가요? 정말 꽃 구경하듯이 그렇게 우리 사는 세상이 편안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어떠신지 오늘 이 두 분은 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감나라 배나라 패널 소개해드립니다. 자, 심규환 전 경남도 의원 나오셨고요.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요즘 어떠신지 살기 편안하신지?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네. 전셋집을 옮겼습니다. 옮기고 지금 올해는 이사 계획이 없는데 주인 측에서 또 나가라 하면 또 이사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를 하다가 지금 볼일다볼 이런 그렇군요. 상황이 봄하면 또 이사철이니까. 그렇죠. 예. 예. 우리 김갑수 대표께서는? 저는 회사에서 이사입니다. 네. 이사를 저도 패널 중에서 이렇게 한 대 맞고 시작한 패널은 처음일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이사를 참 자주 다닌 편이에요. 저 결혼한 다음에 저희 집사람이 이삿짐을 몇 번이나 싸고 이랬는지 이제 제발 좀 한 군데 정착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참 자주 했었는데 참 면목이 없죠, 가장으로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원처럼 저도 우리 주인장께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지만 계약 관계 상으로 볼 때는 내년까지는 이사 계획이 없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온통 떴다방이 등장했다. 집값이 들썩들썩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오늘 시사카페 메뉴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죠. 적정하다고 생각할 사람이에요. 빵을 안 입고 해도 월급이 300, 400, 많이 받으면 400인데. 자, 집이 있는 분들은 집값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또 전세 사시는 분들은 전세로 사나 집을 사나 그거 약간 살짝 전세가 미치긴 하지만 이거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 하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한 건지 이게 계속 이렇게 갈 건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까지 이제 정부의 여러 정책 중에서 냉탕과 온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인 그런 사례거든요. 경기를 부양시켰다가 또 규제하기도 하고. 네. 근데 지금 정부 들어와서 줄기차게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나 이렇게 보면 상당히 어느 정도 효과는 얻은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저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저는 지금 화면에서 나왔지만은 네. 사상 최대 거래량이라든지 최고의 호황이라는 게 사실 사실인 거냐에 대한 의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최경환 장관 부총리가 이제 출범하면서 이례적으로 이제 국가 원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이노믹스란 용어가 이제 한때 회자됐단 말입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그 단어 자체를 이제 거의 폐기하다시피 한 건데요. 초이노믹스의 가장 대표적인 경기 부양책이 부동산 부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부양책 가운데 가장 손쉽게 채택할 수 있는 게 부동산 경기예요. 사이즈도 일단 크고 부동산 경기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반면에 부작용도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악마의 유혹 같은 그런 관료들에게는 그런 정책인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른바 부동산 3법이라는 것들을 통과시키면서 경기 부양을 노렸지만 사실상 이 부동산 3법이 부양하고자 하는 이 수혜자들이 대부분 서울에 그것도 강남 지역에 있다는 것 때문에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었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언론 지면에서 다수 언론도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 호황이다, 사상 최고의 거래량이다, 또는 뭐 미분양이 해소됐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진짜인지부터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규제를 푸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이. 그렇다면은 그렇게 가다가 이거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것들의 의미가 네. 어떤 의미인 거냐라는 것들이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각각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수요자들의 생각도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처지에 따라서.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정부의 주택 정책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 무주택자들에게 얼마나 양질의 주택을 안정된 가격에 공급하게 해주느냐와 또 기존의 주택 보급자들이 얼마만큼 안정된 가격 속에서 어떤 가격 급등과 가격도 폭락의 두려움들을 버리고 살 수 있게 해주느냐. 이게 이제 정부가 정책적인 걸로 이제 견인해야 될 두 가지 과제인데 지나치게 지금 정책 방향들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주에 더군다나 이제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집을 빨리 매매해서 매매가 활성화돼서 빠지게끔 이렇게 해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그런 의구심들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저는 이게 뭐 합리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왜 50대 장영자 씨라고 네. 어마어마한 큰 손이었잖아요. 네.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은 이득이 있는 곳을 따라 움직이는 생물 같은 존재다. 나는 그 생물이 어디에 올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우리 자본시장이 어디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지금 쌓인 돈들이 제법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 돈들이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와중에 빨리 돈을 좀 써라. 경기를 부양한다는 거는 경제의 기운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집값 매매라든지 건설 붐으로 이제 하겠다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 집값 시주로 엄청나게 비싼 사람들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는 절대 다수의 무주택자라든지 또는 집을 가지고 있어도 소형주택이라든지 가격이 낮은 가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진짜 활성화되는 게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이런 공념불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부동산 정책의 호황은 기존에 있는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추가로 더 사는 경우가 있고 또 아까 우리 김 대표 말씀처럼 이게 유동자금이 흘러가다가 지금 이렇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사놓으면 또 돈이 되겠다 싶으니까 이렇게 지금 추가 수요로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게 우리나라 국가 경제적인 측면 또 아까 주택의 실수요자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의문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두 분 말씀을 듣고 우리 창원에 계신 분들 실망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원에 제가 놀란 거는요. 지금 평당 1,500만 원을 웃도는 그런 값으로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죠.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신규 아파트의 경우에. 그래서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저희 제작진이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이 있어야 벌지 없는 사람 참 살기 참 힘들어요. 지금 뭐 정책적이라고 할까 뭐 자꾸 이거 부동산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거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생활 하는 경우에는 몇십 년을 벌어야 그 집 한 채 사겠습니까? 너무 좀 거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솔직히 청약을 한번 넣었는데 떨어졌거든요. 근데 더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사보고 싶긴 합니다, 사실. 그래도 그 차이 생기니까 돈이 되니까 1,400이 뭐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내가 피를 받고 팔면은 그 차익 보고 아마 경쟁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죠. 아파트 하나 분양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평생 하나 받아서 그 빚 갚다가 보면 거의 다 끝나는 것 아닌가 이리 싶어요. 그 어찌 하다 보면 빚에 살다가 고마 죽는 것 같아요. 다 갚지도 못하고. 마창진 합병이 되고부터 이 부동산이 다 올라갔거든요. 그나마 옛날에 그 뭡니까 합병에는 마창진이가 사가지고 그리로서 베드타운으로 갈 수 있었는데
지금 가치를 오르다 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미국 금리가 인생되면은 우리 창원의 서민들은 아마 직격탄을 맞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창원의 이거 매매 가격이나 분양 가격은 사실 분명히 이건 거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것보다는 뭐든지 가지고 시작했을 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좀 현재로서는 부동산이죠. 버블 경제? 그 시절이 좀 이랬죠. 똑같았죠, 이거랑. 근데 그때도 부동산은 절대로 실패 안 할 거라고 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돈 벌 수 있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다 투자를 하는 바람에 결국엔 무너졌죠, 그쪽 부동산도. 우리나라 어차피 뭐 경제든 문화든 다 일본 10년 내지 20년 뒤에 따라가니까 솔직히 우리나라도 좀 너무 과열화된 것 같아요, 보니까. 경기가 상당히 활성화된다라는 모양을 띄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실물 경기와 똑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활성화된 건 아니고, 거품이 끼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네, 지금 현재 힘들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살 때죠. 네, 살 때죠. 예, 왜냐 그러면 어쨌든 금리는 싸고 취득세도 연구 인하시켰고, 그 비용 부분에서는 잘 세이브가 되거든요. 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 이제는 뭐 말씀 들어보면 경제 전문가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 얘기도 네, 하시고. 금리 얘기하시고 연동되는 거 다 하시고요. 그러게요. 가계부채 얘기하셨단 말이죠. 지금 금리가 또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빚 권하는 사회,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말씀 나눴었는데 지금 그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더구나 이제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마련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게 빚이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내리면 해서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과연 이게 가계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사실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정부 정책이 저는 저금리 기조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상황이 그럴 때는 채택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장기화 됐을 때 한국 경제가 참 뭐랄까요, 독야청청 혼자 굴러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에서 뭐가 문제가 터지면 전 세계가 난리가 나는 것처럼 이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초저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한국 시장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좀 더 높은 금리를 찾아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거냐. 또 미국 금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연준에서 인내심을 이제 버리겠다. 뭐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이 엄청 무서운 말이라고. 무서운 말이죠. 대통령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 연준 이사회 의장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했을 때는 곧 올릴 테니 대비해라. 이런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지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이 부실 채권들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 때문에 정부가 이제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거를 출시를 했는데, 저는 그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타당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게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장기적으로 이 고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사람이 아니면은 전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왜냐하면은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게 참 경제 정책이 참 어려운 게, 우리가 그 외국에서 이제 장기 모기지 이런 걸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의 전제는 장기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돼서 일정적인 소득이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고용 시장도 굉장히 안 좋은 와중에 대출을 신규 내기에도 부담스럽고, 또 언제 금리가 오를지 모를 거에 대한 공포감도 있는 거고, 이러니 이제 정책들이 안 먹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담보 잡혀서 대출을 받고, 전세를 또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가계빚이 1년 사이에 엄청 늘어났다고 해서 그게 걱정이죠, 사실. 그렇죠. 빚 자체가 빚 자체가 많은 것이 문제는 아니고 이제 소득에 비해서 부채가 많은 게 사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부채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한국은 가계 부채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 지금 소득 대비 지금 부채 비율이 한 164%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역시 또 이런 상황에서 앞에 기준금리를 낮추면 해서 지금 대출 규모가 더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이게 자산의 폭락 사태, 디플레 부분을 당연히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죠. 사태가 올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이죠. 두 분 얘기에 더 보태서 부동산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우리가 얘기를 좀 그러시죠. 깊게 나눠볼까요? 예. 강정규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고요. 네. 차도 한 잔 드립니다. 교수님, 네. 저희가 지금 부동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내리는 진단에 대해서 뒤에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거시적인 지표에 대한 판단들은 상당히 옳고 넓게 잘 보시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부동산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 말씀이 상당히 옳고 깜짝 놀랄 정도로 저도 많이 유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부동산 분위기는 어떤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 경남 도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거래량이 일단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경남 지역의 그 주택만 봤을 때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 연립, 다세주택 같은 것들이 평상적인 시절에 한 1년에 한 5만 건 정도 내외가 거래가 됐었는데 지난해 약 3년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졌는데 한 7만 한 5천 건 이상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면서 네. 일단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어느 때보다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가격 상승률도 예년보다는 좀 덜 올랐지만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는 적지 않게 높게 올라간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남 지역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남이? 예. 일단 경남 지역 중에서도 우리 창원 지역이 우리 경남 도내 지역의 주택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데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창원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일단 계획도시다 보니까는 이 창원은 다른 지역보다 아파트를 많이 높게 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요에 비해서 일단 공급량이 적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군요. 예. 네. 두 번째는 지금 창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그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인당 가계 소득 같은 경우가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많다 보니까는 투자자가 됐던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신 분이 됐던 간에 집을 좀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예, 그다음에 또 창원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무주택 가구들 중에서 네. 좀 젊으신 분들이 유독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도 있고 또 집도 없다 보니까는 집은 좀 사겠다라 하고시는 이런 분들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집값이 좀 높게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 돈이 없다 그러는데 이쪽 경남 쪽에 특히 또 창원 쪽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정부가 지금 꾸준하게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정책을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건 잘 되고 있는 거다. 예, 일단은 이 부동산 산업이 특히 주택 산업이 그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고요. 일단 지금 그 전체적인 그 부동산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이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지만 다른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좀 회복, 부양에 많은 관심을 뒀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회복 또는 부양시키기 위해서 많은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놨죠. 앞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됐고요. 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동안에 양도소득세를 중과시켰던 것들이 지금 폐지가 돼가지고 이제는 집을 많이 갖고 계셔도 옛날처럼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세금만 부과하도록 바뀌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다주택자들 중에서 그 임대소득을 올리시기 위한 분들을 우리가 주택 임대 사업자라고 하는데 그 주택 임대 사업자들을 좀 많이 육성하기 위해서 역시 다주택자이긴 하지만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창원이나 서울 강남 같은 지역에 보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많은데 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빨리 재건축을 좀 하게끔 하기 위해서 재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역시 완화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임기가 이제 한 절반 정도 좀 지나가고 있는데 현 정부가 앞으로의 그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경제 여건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와 내년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내놔야지만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아마 올해와 내년에 추가적인 규제 완화책을 많이 내놓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조금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쭉 언급한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그리고 재건축 수혜자, 그리고 건설 회사들. 그러면 이제 실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혜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적인 방향들이 맞는 거냐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서 주택 가격이 약간 오르면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 과연 집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외의 실질적인 수혜자들이 누구일 거냐.
여기에 대한 의문들을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죠. 돈을 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자가 점유율이라고 해서 가구 수분에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의 비율이 6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부 입장에서는 이 집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집을 조금씩 사줘서 집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해서 건축 산업이라든지 관련 산업들이 육성이 되면 좋은데 뭐 계속해서 나오지만 거품이다 또는 그 실질 소득이 늘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집값에 대한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는 집을 구매하지 않는 것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집을 져야지만 관련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국가 경제도 기여를 하는데 그럼 과연 그 집을 지게끔 하는 것은 누구한테 집을 져서 누구한테 사가게끔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일부 투자자들한테 혜택을 줘서 사가게끔 하는 이런 인위적인 정책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일부 다주택자들이라든지 또는 소득이 좀 있는 분들한테 투자적인 측면에서의 주택 구입을 권유하거나 또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대책들도 여기저기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값이 좀 다소 불안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자가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좀 낮습니다. 지금 일부 선진국의 경우에는 80%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네. 있고, 그러니까 10가구 중에서 2가구가 내 집을 없고 8가구가 자기 집이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가 점유율을 조금 늘리는 과정 속에서 무주택자를 집을 사게끔 이런 어떤 대출 정책이라든지 또는 그에 대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좀 같이 펴는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토끼를 2마리를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어려운 질문이시죠. 그러나 뭐 못 잡긴 하는 것은 있겠지만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많은 분들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2마리 잡으려다 다 못 잡을 수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 이미 115%를 넘었단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집은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훨씬 많은 상태란 말이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40%의 무주택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대출 금리 낮춰줄 테니까 집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집의 어떤 그 매매라든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냐, 아니면 집값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정책일 거냐에 대한 판단들이 좀 필요할 거다. 그런데 집값이 계속 안정적이거나 떨어진다라고 해서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는 건 또 아닙니다. 추가적인 하락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떨어질 것을 생각해서 집을 안 사죠. 그래서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집값이 현재 너무 비싸다는 거에 대한 반증일 수 있잖아요. 예, 집값이 지금 예년 또는 그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은 조금 비싼 것들은 많이 비싸죠. 비쌉니다. 지금 현재 그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에 대한 비율을 이걸 PIR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9.0 정도, 즉 내 소득을 9년 동안을 한 푼도 쓰지 않아야지만 평균적인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집값이 비싸기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 5.0 정도 내외, 예,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들도 한 4.5 내외 정도 엄청 높은 거네요. 비싸죠. 그러니까는 그 나라의 소득에 맞게끔 비례한 것들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9.0까지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비싸고요. 우리 경남도 내 창원 지역 같은 경우도 또 다른 지역보다 여전히 네. 소득도 높지만 또 집값도 높기 비싸다. 때문에 그 PIR이라고 하는 것들도 한 8.5 정도까지 올라와진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네, 그렇네요. 심 의원님. 그러니까 우리 김 대표님하고 교수님 말씀에 다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주택이 부족해서 우리가 무주택자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주택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주택을 사실 구입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정부에서는 뭐 말 그대로 주택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정책을 편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아파트 가격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가가 뭡니까 상승 상한제를 폐지함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못 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고 또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경제 원리를 이제 들먹이고 하는데 사실상 그 대다수 주택 공급은 아파트로 공급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과연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작용하느냐? 주로 아파트에서 가격을 정해서 내놓으면 이렇게 일반 소유자들은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좀 현상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우리 수요자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또 공급이 많아지면 아파트가 내려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 그 시장 가격을 보면 일관되게 상승했고 이 가격 주도는 어디까지나 공급자가 사실 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정책적인 이렇게 어쩌면 악순환이라 볼 수 있고 약간 딜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격이 창원 지역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지금 현재 상당히 거래도 잘 되고 있고 가입상승률 높은 것들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현 정부 기간 동안에는 규제 완화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가격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는 썩 집값을 크게 끌어올릴 만한 여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인구 구조가 상당히 주택 수요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여건, 절대 인구가 줄고요. 네.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해서 집을 사게끔 할 정도의 젊은 분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분들의 인구가 급속도로 많아지고.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다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파는 공급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진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네. 또한 우리 도내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2, 3년 후에가 되면은 그 전에 그 아주 경기가 좋았을 때 집을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3년 후에 입주를 하는데 2017, 18년경에 아주 많이 입주를 하게 되죠. 네. 예, 그렇게 된다면은 그 수요보다는 또 공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가 저성장 기조로 빠지는 과정 속에서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정규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말씀을 술술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분의 전문가에게 저희가 얘기를 들어볼 텐데 이분은 빚내서 절대 집 사지 마라. 이렇게 저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전문가가 있어서 이분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건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의 주택 거래가 소득이 늘어나서 또 우리가 가계의 부채가 다 해소돼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래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상 최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배경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뭐 오래 지속되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정도만 되더라도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건설업체들이 사상 최대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사실은 주택시장이 충분히 회복됐으라기보다는 그 건설업체들이 2000년대 중반에 부동산 호황기 때 엄청나게 택지를 많이 잡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소화하지 못하고 또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 정부의 대대적인 부양책에 힘입어서 때는 이때다 하면서 이렇게 밀어내기 분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부의 정책은요, 너무 단기적으로 집값을 부양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이 사실은 국민 경제 전체에도 부담이 되고 또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 말대로라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 전세난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일수록 전세값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실 집값을 기준점으로 해서 전세값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또는 그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그런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되고요. 정부는 이렇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걸 오히려 이렇게 점진적으로 좀 이행되도록 해서 속도를 조절해서 그 충격을 줄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전세 세입자들을 뭐 매매 시장으로 또는 월세 시장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토끼몰이를 하면서 전세가 없어지는 걸 계속 촉진하고 있는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난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고 집주인들의 부채 부담을 세입자가 떠안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만들어진 전세난이다. 조장된 전세난이다. 또 그렇게 해서 그냥 하우스푸어 집주인의 고통으로 끝날 것을 세입자까지 증가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가계부채의 위험성도 더 키우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만약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소득이 충분한 사람이 자기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집을 사겠다고 하면 굳이 빚내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을 굳이 말릴 생각은 없고요. 다만 소득이 안 되는 사람이 언론의 선동 보도에 따라서 마치 이제 지금 집 사지 않으면 영원히 집 사지 못할 것처럼 그런 이렇게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는 것은 자중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그러고 싶어도 이제 정부의 이제 이 전세난 조장책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전세에 사는 게 뭐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또 전세 보증금 올려주는 게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향후 최소 2, 3년 정도는 전세로 버티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전세를 버티실 때 이렇게 향후에 집값이 하락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따라서 전세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전세 보증보험을 꼭 활용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의 이야기 두 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빚내지 않고 집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준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아까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고용 안정 정책과 소득 관리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계속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들을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과 동반해서 경제정책이라는 게 카테고리를 쭉 나눠놓고 각각 각기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다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집값 부양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부양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언어인데 이 말은 집값을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집값을 올려서 이익을 볼 사람들이 누구인 거냐라는 것들이 그 정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기들의 지지자 내지는 정책의 수요 대상자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집값 부양책이라고 하는 것은 넉넉한 자산 속에서 집을 팔았을 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정돼 있다. 그래서 이게 평생 그냥 집 한 채로 갖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거주할 사람들한테는 무의미한 정책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집값이 오르면 다른 집값도 오르기 때문에 이거 팔고 내가 이익을 취하고 다른 데 가서 싼 집에 살 게 아니라면 오르는 게 무의미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집값 부양책을 과연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의 핵심이라고 내놓는 것이 타당했던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서민 여러분들이 주거를 안정적으로 내가 살 수 있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게 참 저희들이 당장에 정부 정책을 이렇게 대안을 낼 만한 그 정도의 사실 역량은 제가 되지 않았지만 좀 장기적으로 좀 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사실은 특히 부동산 정책은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먹히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인천 송도 신도시의 부동산 시세는 정부 정책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요즘 인기 있는 송일국 씨 아들 삼동이가 결정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삼동이가 아파트 주위를 한번 다니고 하면 이렇게 이제 살기 좋고 식당에 가고 가면 저런 식당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되게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도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어쩌면 그게 우스갯소리지만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애를 하나 빨리 낳아야 될 것 같아요. 쌍둥이로. 쌍둥이로. 근데 이제 이제 지금 영국이란 나라가 이제 5월달 총선을 앞두고 이제 한참 막 TV 토론하고 막 이랬는데 저도 이제 어제 TV 토론 생중계 보면서 참 흥미롭게 봤는데요. 이를테면 그런 거죠. 이제 보수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노동당이 이제 정권을 이제 되찾겠다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월세, 거기는 전세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월세라는 것들을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데서 상한제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어려운 시기에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 경제가 어려울 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그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주택자들인데 이 집주인들이 자꾸 집세를 올리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네. 소득 대비. 그러니까는 그런 거 올리는 것들에 상한제를 두어서 안정적으로 무주택자들이 삶을 유지하게 하고 그런 속에서 자기 어떤 경제적인 체력들을 보완하면서 집의 잠재적인 구매자로 키우는 거죠. 저는 그런 선순환 과정들을 정부가 오히려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내놓는 것이 진짜 부동산 정책일 거다. 그런 점에서 주택금융공사라든지 또 토지주택공사라든지 이런 공공기관들이 진심으로 방점을 찍어야 될 것은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언제쯤 우리는 집이 말이죠. 집이 그러니까 돈의 수단이 아니고 그냥 주거의 수단으로서 그냥
그 편안한 내 집,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집이란 뭘까요? 좀 정리를 좀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김미화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우리의 집은 그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큰 수표,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아파트나 주거 공간을 주거 가치로 생각하지 않고 재산 가치로만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거는 큰 수표가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재산의 전부 내지는 전 재산보다 능가하는 빚까지 끌어대서 집에 한 채에다가 그것도 크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다 집어 앉아놓고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게 이게 과연 행복한 거냐. 저처럼 그냥 저는 뭐 전세에 살지만 꼭 1년에 한 번씩 가족끼리 해외여행도 가려고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저도 어떤 걱정이 있냐면은 계속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녀야 되는 이 불안감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 고충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이 의식주에 관한 한 국가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냐. 그런 점에서 우리 정책 수요자들이 국가에게 끊임없이 요구해야 되는 그런 행복 추구권에 헌법에 보장된 그런 권리로서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든지 또는 안정적인 주택 가격에 대한 그런 인식과 그런 것들을 정책 속에 담아달라는 요구들을 끊임없이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예. 오늘 감나라 배나라 진지하게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